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에 덤볐다가 난리난 상황. BOE까지 망가지자 한 초대박. 2. 바로 방안의 설명. 협의하겠다. 3. KF21이 무장시험 소식을 전했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설립한 JOLED가 삼성과 LG를 따라잡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한 결과 일본 내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BOE에서도 역대급 소식이 들려와 한국의 대성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둘러싼 이러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OLED는 지난 27일 도쿄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채 총액이 3,3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에 JOLED는 2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제조 부문에서 일하는 280명을 해고하였으며 기술과 개발 부문은 모 회사인 재팬디스플레이, JDI가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 부문에서는 약 1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업체가 한국에 완전히 밀려난 배경에는 기술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1990년대에는 패널 시장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한국 기업에게 밀려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패널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점차 잃게 되었습니다. 높은 생산 비용 문제 또한 극복하지 못해 2014년 OLED 사업에서 대부분 철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미련을 버리지 않았고 2015년 소니와 파나소닉의 OLED 사업을 통합해 JOLED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를 바탕으로 다시 한국을 넘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주토한 민관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75%, 소니, 히타치, 토시바의 중소형 LCD 사업부를 통합해 만들어진 재팬디스플레이, JDI가 15%를 출자했습니다. 나머지 10%는 소니와 파나소닉이 절반씩 말았던 상황입니다. 민관 펀드는 일본 정부가 3천억엔, 95%, 민간기업 26개사가 140억엔의 자금을 댔기에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을 살리려 했던 것입니다. 일본 내에선 이런 방식의 기업을 히노마루, 일장기, 연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가 있었던 2019년에는 기존 재팬디스플레이, JDI 공장을 개조해 잉크젯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OLED 공장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산업과 OLED 분야를 집중 타격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OLED 생산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버텨냈고 JOLED는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연명해왔습니다.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그리고 중소형 OLED는 ULEU EVU, 삼성 디스플레이가 석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빈틈을 파고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공장 가동이 늦어지면서 2021년 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지만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품질이 불안정하고 물량률이 높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언론들은 시장 타깃 또한 잘못 잡았다고 꼬집었습니다. JOLED는 대형 패널 시장에서 한국에 밀려 차량용, 게임 모니터용 패널에서의 개척에 힘썼지만 시장 크기가 한정적이라 한국을 확실히 넘어서는 기술이 없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20터부터 30인치 모니터용 OLED 패널 제품만 생산했는데 낮은 수율로 양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일본 고급차 브랜드 렉서스와 4년간 진행한 자동차용 10인치 OLED 개발 또한 2021년 실패로 끝났습니다. 통상 OLED 디스플레이를 제작할 때는 소자를 진공 상태에서 뿌려 기판 위에 입히는 증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반면 JOLED는 소자를 기판 위에 인쇄하는 잉크젯 프린팅 방식을 사용했죠. 고난도의 기술이지만 증착 방식에 비해 제조 공정이 단순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착 방식 대비 2030%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판에 균일하게 입히는데 더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JOLED는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자금난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증착 방식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JOLED는 생존을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며 버텼습니다. 2018년 덴소와 토요타, 스미토모로부터 4,600억 원을 조달했고 2020년에는 중국 TCL의 지분 10%를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OLED 협공이 시작됐다는 보도가 쏟아졌죠. 실제로 TCL과의 협업을 선택함과 동시에 미국과 독일 법원에 삼성을 상대로 OLED 특허권 침해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S20을 포함해 스마트폰 42종을 지목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삼성 측도 JOLED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히려 JOLED가 특허를 침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발아친 것입니다. 결국 JOLED는 물러섰고 1년 만에 합의를 하며 종지부를 찍었죠. 그럼에도 JOLED는 최후의 카트로 TCL과 잉크젯 기반 65인치 대형 OLED 패널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대실패로 끝난 상태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율을 높이지 못하면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저비용 이점을 살릴 수 없다며 소량 주문은 물론이고 납품 주기도 맞출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작년 3월부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상반기부터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에 따라 패널 생산과 판매에서 모두 철수하게 됐습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JOLED 파산에 매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업 재생을 향한 검토가 진행되길 바란다. 는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갑자기 파산을 결정하자 주민들과 직원들은 불안과 당황을 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젯밤 뉴스로 알았다. 미투 크게 통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JOLED는 일본 노미시와 지바현의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보조금도 회수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조금 두 종류를 지급받았지만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전액 반환한다는 조건이 들어있어 반환을 요구받은 상태입니다. 고용 확대 관련 보조금 약 5억엔과 산업 촉진 보조금 약 9억엔 등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과 비교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일부 반응을 보면 JDI를 포함해 일본 디스플레이는 이제 안되겠네요. 비용도 비싸고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이 되어 한국 기업에게 가격이나 개발에서 이미 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반응입니다. 관계자들도 반성하고 세계에 있다는 트렌드를 언급을 쫓지했습니다. 못한 부분을 재팬 디스플레이가 일부 기술을 흡수하긴 하지만 반전을 일으키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 역시 8분기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실 기업을 흡수해 동반몰락 가능성이 접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일본 업체가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에게 밀리면서 OLED 평가를 명맥이 내리고 끊기게 있습니다. 일본 디스플레이 산업이 한국에 역전당하며 경쟁력을 잃은 과정이 반도체 산업의 궤적과도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히노마루 연합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1999년 NEC와 히타치의 메모리 사업 부문이 통합돼 만든 엘피다가 있습니다. 출범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보다 기술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밀려 적자에 허덕이다 2013년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됐죠. 일본 반도체 산업은 현재 10% 수준으로 포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합을 추진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주토로 만들어진 라피더스는 최근 50조 원을 투자해 홋카이도 치토세에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 이 나노반도체 생산을 위한 설비 라인을 만들고 27년까지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등 일본의 대표적 기업 8곳이 뭉쳐 첨단 반도체 국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700억엔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똑같은 파산 패턴을 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일본 업체들은 한국을 찾아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달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소니 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패널을 받기 위해 LG 디스플레이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파전을 치르고 있는 중국 업체들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지만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해 중소형 OLED 시장 점유율은 삼성이 56%로 1위, BOE 12%로 2위, LG 디스플레이 11%로 3위를 했습니다. 9인치 이하 중소형 OLED 출하량은 7억 6천만 대로 삼성이 4억 3천만 대 정도를 출하한 상황입니다. BOE는 기술력이 낮은 저온다결정 실리콘, LTPS를 애플과 자국 스마트폰 업체에 납품하면서 저비율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저전력 제품인 저온다결정 산화물, LTPO 기술로 프리미엄금 스마트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LTPO 방식이 LTPS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5에 납품이 예정됐던 중국 BOE 패널이 최근 수물 문제로 초토 물량 계약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는 하위 라인업에도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데 BOE가 타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라인업에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다이내믹 아일랜드란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클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상단의 구멍을 뚫어 카메라 모듈 렌즈와 페이스 아이디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기술입니다. 올해는 하위 라인업까지 확대해 4종으로 늘리려 하지만 BOE는 패널의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 계속 문제가 생겼고 신제품용이 아니라 수리용으로 나갈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애플은 BOE 초도 물량을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에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이른 5월 중순부터 OLED 양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중국 BOE는 내년 출시될 아이패드 패널 공급에서도 제외됐고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이 파전 구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애플이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BOE는 수울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이폰 13용 OLED 패널 수물을 높이기 위해 애플의 승인 없이 설계를 바꾼 것이 적발돼 공급사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BOE는 삼성 인력을 빼앗기 위해 베트남 박린에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패널 반제품의 모듈 공정을 진행하면 디스플레이 모듈이 완성됩니다. 그곳에는 삼성 모듈 공장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공장 또한 인근 하이퐁에 있습니다. BOE가 인력을 확보하려면 삼성전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야 하지만 베트남 내에서는 삼성에서 일하는 것을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인력 유출은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일본을 무너뜨리고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더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길 바랍니다.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공장 시설의 부분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규제를 예상했던 것보다 그나마 약간 완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과 투자 철회도 불사하겠다는 우회의 경고성 메시지의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 실제 중국 공장 외에 독소적인 부분에 대해 서미상무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과 대만을 방문해 설명과 함께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삽선과 SK의 압사가 중국 공잡에 투자한 돈은 무려 7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말 한마디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제재가 아니라 한국을 제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 삼성이나 SK에 나아가서는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초강수를 더 써야 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온유하게 협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과 같고 따라서 그런 자세는 미국의 결정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칼자루는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미국 업체들이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감사해야 옳은 것인데 오히려 독소 조항을 넣어서 자국의 이익만 최대한 불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TSMC가 일본에 건설하는 1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에 일본 정부는 4조 원을 지원했는데 삼성이 미국에 짓는 33조 원짜리 공장에 미국은 보조금으로 회대 3조 원대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발표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삼성과 SK에서는 아직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데 삼자들이 나서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녀도 좋다는 뉘앙스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 그 수위에 따른 전략을 짜게 됩니다. 미국의 정책을 보면 일단은 크게 건드려 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면서 풀어 주었다가 이후에 다시 하나씩 서서히 옥죄는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 한국 언론이나 정부에서 다행이다는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겨우 중국 내 5%의 완화에 다행이라고 평가하니 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회첨단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현, 레거시, 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내 범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자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웨이퍼당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기업들의 여유는 더 많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그런 반응 때문에 생산 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경고는 눈길을 끄지 못할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입니다. 환철성 서울대재료공학부 석좌 교수는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각각 5%, 10%씩 증가했는데 10년간 5%만 중산하라는 건 메모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10년 동안 회소 50% 이상 중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억제해 10년 동안 5%만 중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이들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 내 생산량 제한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당분간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술을 향상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가 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31일 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먼도 상무장관이 아이 보조금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한국과 대만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즉 우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를 의식한 미국 당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엄계의 얘기입니다. 반도체 엄계에서는 미국 당국이 지금처럼 삼성이나 SK를 과도하게 옥죄면 200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미중 양국을 안박하는 좋은 카드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엄계 관계자는 일단 가드레일 조항에선 약간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적은 보조금에 비해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 건설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예상 초과 이익 환수, 경영 기밀 공개와 같은 독소 조항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 및 고위 당국자들은 애정에 없었던 10여 개 한국, 대만, 일본 3개국 언론들을 초청해 국무부 외신기자클럽 FPC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기자들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포문을 열면서 참석한 상무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한국과 대만의 불만이 폭주한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다독이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조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동맹국들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된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무부 당국자는 간담회 직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이후 일본,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드러난 불만을 의식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합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민감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항목에 대해서 다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통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식재산권, IP이나 실질적인 확장은 생산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술 수준은 발전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기밀로 여기는 정보의 공유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IRA에 이어 반도체법으로 미국만의 이득을 추구해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도 늘어나 사실상의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 업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 통제로 막혔지만 우리 기업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10월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속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어 회학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조급을 받는 기업의 초과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제 이익이 예상치와 부합하면 공유할 부분이 없지만,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제한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반도체 공통 연구 개발을 금지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위 예상치를 상당히 초과하면 특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 반환하고 정부는 그 돈을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 재투자하게 될 것이다 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번 돈을 왜 미국에 줘야 합니까? 또한 중국의 공장에 대해 반도체법의 의도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증이나 새 시설 건설을 막는 것일 뿐 운영 중인 시설을 중단시키려는 게 아니다.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반도체과학법 하에서 기업들이 협조하고 수출 통제기관의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한국이 다행이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강력한 자세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왜 밀실에서만 미국과 협의를 하는 저자세의 눈치를 보이고, 왜 감히 위치에 있는데도 미국의 정책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만 할 뿐에 정정당당하게 우리 기업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미국의 비죄 증거 있습니까? 눈치만 보게 그렇지 않습니까? KF-21 보라매의 첫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치며 공격 능력을 갖춘 진정한 전투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냈습니다. 이대의 KF-21 시제기가 출격하여 CJ-2호기는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시험탄을 분리하는 시험을, CJ-3호기는 기총 사격을 실시하며 강력한 화력을 뽐냈는데요. 그 영상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미티어 미사일 4발 주익에 각각 미사일 1발 탑재, 미티어 미사일 분리, 20mm 기관포 100발 사격. 보신 바와 같이 테스트용 미티어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분리되었고, 기총 사격 역시 막힘없이 진행되며 KF-21이 무장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KF-21이 무장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갑작스러운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드러난 기총의 구조상 KF-21은 절대 스텔스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KF-21 무장 테스트 소식이 들리자마자 빠르게 영상을 SNS로 공유하기 시작한 중국 네티즌들은 영상 속 KF-21이 외부 무장창과 함께 노출되어 있는 기총 포트를 지적하며 한국 전투기는 절대로 스텔스기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무장창이 없는 스텔스 전투기는 없다. 모든 무기를 밖에 걸어둔 상태에서 스텔스가 가능한지, 키키읍, 내부 무장창의 경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거듭나는 비에로시 K3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기총 포트를 지적한 것은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현대에도 전투기에 있어서 기총은 빼놓을 수 없는 무장이지만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기총의 총구로 인해 전투기의 RCS, 레이더 반사 면적가 높아지고 공기역학 구조가 방해받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KF-21 역시 기총 포트가 열려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블락 3로 개량을 거친다고 해도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KAI에서 과거 미리 특허 출원을 해두었던 기발한 해결책이 발굴되며 무지성으로 비난하던 이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KAI에서는 지난 2020년에 이미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복합 소재를 활용한 기총 포트 커버 특허를 출원했었는데요. 기존의 기총 포트는 기총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 잔해 및 연기 등을 원활하게 배출하기 위해서 총구가 항시 개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의 RCS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F-22 랩터와 F-35는 도어형 기총 포트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닫힌 상태로 비행하다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 유압식 구동계가 작동해 덮개가 열려 기총이 발사되는 구조로 RCS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투기에 정비를 해야 하는 복잡한 기계장치가 하나 더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전투기의 정비효율과 장비의 신뢰성을 악화시키고 중량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아예 기총을 제거한 F-35 모델을 만들기도 했었죠. 스텔스 전투기가 기총을 사용할 경우가 거의 없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전술적 환경상 기총은 KF-21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요소였기에 KAI에서는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일회용 무장 귀버입니다.
가볍고 얇은 소재로 만들어진 이 무장 커버는 평상시에는 기총 포트의 개방 영역을 덮고 있으며 항공기의 비행 능력과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다가 근접 교전이 벌어져 기총을 사용해야 할 경우 기총에서 발사된 탄약에 의해 무장 커버가 파괴되어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떨어져 나간 무장 커버의 잔해가 탄도 궤적을 방해하거나 항공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리섬유나 일렉트로닉 유리섬유 등 가벼우면서도 항공기의 비행 역학적 특성을 만족시키는 재료로 제작될 것입니다. 전투기에 덮개 하나를 올린 이 단순한 구조의 일회용 무장 커버를 통해 KF-21은 F-35나 F-22와 같이 복잡한 구동계를 갖출 필요가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한번 쏘면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전투기가 귀환한 후 예비 커버로 교체만 하면 끝나기에 별도의 정비 절차와 장비를 마련해야 하는 도어형 커버와는 정비 용이성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한 파괴된 이후에는 스텔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스텔스기가 기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기총으로 근접 화력 지원 임무를 수행할 경우 주변 제공권은 이미 장악한 후일 테고 근접 교전에서 기총을 사용할 상황이라면 이미 스텔스 성능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일 교전 이후 추적당하며 후퇴할 경우에도 전면 RCS보다 후면 RCS가 더 중요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장의 위험이 있는 구동계와 달리 KAI의 일회용 무장 커버는 100% 설계자와 파일럿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간단해 보이는 해결책이지만 전투기 부품을 일회용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없었다면 나오지 못할 기술이었죠. KF-21에 탑재되어 있는 기총은 F-15, F-18, F-22에 장착되어 운용 중인 M61A2 발칸 게틀링 기관포인데요. 기존 M61 발칸 게틀링포를 경량화 및 현대화시킨 기관포로 그 최대 연사 속도는 무려 분당 6,600발에 달합니다. 순식간에 수천 발의 20mm 탄으로 탄막을 형성시키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미사일과 레이더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투기 교전이 BVR, 시계외 교전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기총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주장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미군이 F-4위 기총을 제거했었다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를 상대로 공중전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적이 있었고 실시간으로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투기 간의 도그파이팅 교전이 벌어지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면서 오늘날에도 기총은 반드시 있어야 할 무장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장시험에서 기총과 함께 미티어 미사일이 하부 반매립형 무장창에서 무사히 분리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티어 미사일과 함께 주목받았던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양주위 끝에 달려있던 두 개의 미사일인데요. 왼쪽 주익에 달려있는 붉은색 미사일은 진짜 미사일이 아닌 항공기의 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한 무게추 역할을 수행하는 더미 미사일이었고 오른쪽 주익에 달려있는 미사일은 바로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T였습니다. 본래 KF-21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쓰이고 있는 에임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인데다가 군수관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었죠. 그러나 KF-21이 국산 AESA 레이더를 채택하면서 미국에서 공대공 미사일의 무장동합, 인트리그레이션, 이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는데요. 난감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군의 유럽 쪽에서 먼저 접촉을 해왔었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영국의 미티어를 단거리 미사일로 독일의 아이리스-T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은 기존 나토 공대공 미사일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독일에서 개발된 미사일로 추력 편향 기술을 접목하여 사이드와인더를 뛰어넘는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 3의 유효사거리는 25km에 달하는 아이리스-T 미사일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사이드와인더와 비교했을 때 목표 획득 거리가 4배, 탐색각은 3배, 추적 능력은 무려 6배나 향상되었으며 전파방해 대응 능력 ECCM과 적외선 교란 대응 능력 IRCCM이 향상되어 플레어와 같은 기만체계도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추력 편향 제어 기술이 도입된 아이리스-T는 조종사의 HMD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와 연계하여 360도 어느 방향으로도 공격이 가능한 5세대 대공미사일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즉 적 전투기가 어느 방향에 있더라도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리스-T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미티어 미사일에 이은 KF-21이 두 번째 공대공 무장으로 사이드와인더를 뛰어넘는 IRIS-T 미사일을 공개함으로써 향후 KF-21이 강력한 공중제압 능력을 갖출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고 있는 폴란드 언론에서도 KF-21이 무장시험 성공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했는데요. 기사를 본 폴란드 네티즌들은 이 프로그램에 합류하지 않는 건 밑바닥 없는 어리석은 판단이 될 것. 폴란드도 한국의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다. 며 KF-21 사업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한국 무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언론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도 KF-21이 무장시험 소식을 전했고,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은 한국의 대담한 개발 계획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KF-21 실사격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 중에서도 솔직하게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에 감탄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솔직히 말해 정말 아름답습니다. 스텔스기를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서서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는 한국의 공업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전투기는 서방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무장시험에서는 단 두 종류의 미사일을 장착하고 비행한 KF-21이지만 KF-21에 장착될 수 있는 무장은 현재 개발 중인 국산 미사일들까지 포함해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13종 이상의 무장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무장을 갖추게 될 KF-21이 완전 스텔스화까지 이루어지는 비에로시 K3 개량을 마치고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아시아 최강의 공군은 한국이 보유하게 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천후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적들을 초토화시킬 화력을 갖춘 보라매의 완벽한 비상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